콜라를 탄생시킨 존 펜버튼은 콜라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셨네. 콜라를 만든 지 3년도 되지 않아 1888년 존 펜버튼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콜라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 내지는 이런 존속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경쟁자들은 물리치고 콜라의 사업권을 모두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코카콜라 창립자 에이사 캔들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이사 캔들러의 경우는 콜라의 판매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펜버튼이 탄생시킨 콜라의 모든 권리를 사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불했을 것 같습니다. 헐값이죠. 뭐 그렇게 반응도 있지 않았으니까 헐값에 인수했겠지. 아직은 그죠? 한 100달러? 100달러요? 예. 1,000달러? 1000달러도 적습니다. 당시 돈으로 2,300달러.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 후에 그러면 캔들러는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내? 콜라를 뭐 잘 팔기 위해. 대략 한 1892년이 되면 정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코카콜라 컴퍼니라 부르는 회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성장을. 그래서 콜라를 대중적인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보다 원액 시럽량을 무려 10배가량 늘려 공급하는 대신에 그 탄산음료 매장에서 마시는 콜라 한 잔당 가격은 5센트로 고정을 시켜요. 캔들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어떤 마케팅일까? 무료 쿠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This card entitles your one glass of Coca-Cola free at the fountain of any dispenser of Coca-Cola. 오. 캔들러는 누구라도 한 번만 콜라를 한번 시음하게 되면 한 번에서 끝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 맛에 있어요. 자신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료 쿠폰 마케팅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년 전에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거죠. 야, 그때 시작이 됐구나. 이때 무료 쿠폰을 뭐 어떤 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냥 막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무료 쿠폰을 대량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잡지 같은 데다가도 이제 쿠폰을 오려오면 그걸 이제 탄산음료 매장에 가져가면 당연히 한 잔을 시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에 신기해. 적절했겠네. 1894년 그때서부터 20세기 전인 1899년 그러니까 대략 6년이죠. 6년을 뿌렸다고요? 6년 동안 그 몇만 장 뿌렸겠는데? 6만 장. 100만 장. 에? 100만 장 6년, 장이면 망하지 않을까? 뿌렸으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100만 장? 천만. 6년간 배포한 무료 쿠폰 수는 무려 900만 장이 넘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 대략 이런 식으로 쿠폰 투자한 돈이 한 45만 달러 정도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7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콜라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캔들러의 전략은 들어맞았을까요? 예. 아니요. 아니 맞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뭔가 실패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아니야 같습니까? 성공했을 것 같아. 캔들러의 전략은 지금 기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적중했어요. 캔들러의 전략은 결국엔 애틀란타를 넘어서 콜라가 점점 다른 지역까지 알려지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탄산음료 매장에서 파는 것만으로는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캔들러의 어떤 콜라 판매의 한계를 깨트리는 계기가 우연히 찾아와요. 여기서 두 명의 변호사가 에이사 캔들러 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캔들러에게 자신들에게 콜라 원액을 공급해 준다면 병에 담아 팔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듣고 캔들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기로 했죠. 예, 하기로 했죠. 네. 캔들러는 정말 쿨하게 이들에게 병으로 콜라 완제품을 팔 수 있는 권리, 즉 보틀링 권리를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1달러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소수의 의견에 의하면 계약서 원본에는 뭐
금액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무료로 넘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대박. 자,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이 큰 거를 가져갔지만 이거를 자신들 두 사람이 하기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투자 받아야죠. 네? 지분을 좀 주고. 예.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마치 이제 봉건제도처럼 자신의 권리를 또 팔아요, 네. 아래로. 아. 즉 보틀러라 불리는 이들을 모집해서 이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야. 그래서 1928년까지 미국 전역에는 1250명이나 되는 콜라병 판매업자, 즉 보틀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병으로 만든 완제품 콜라는 무려 60만 군데 이상의 소매점에 팔려나가 미국 전역으로 퍼졌던 거죠. 이쯤에 전국적인 콜라 유통망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틀링 시스템 덕분에 더 네. 빨리 퍼졌겠네요. 그렇죠. 미국 전역에. 이 무렵 콜라는 대중적인 음료로서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음료로,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매약으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으며 퍼져나간 콜라는 당시 문제가 사실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문제? 예, 뭐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코카인입니다. 그렇지. 오.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안 빠졌구나. 그들은 코카인에 목말라 한다. 탄산음료 매장에 악마가 늘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의사는 이것이 어떤 마약만큼 위험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왜 콜라에 대한 시선이 바뀐 걸까요? 마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중독이 된 사람이 늘어났다거나. 비슷합니다. 콜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 달리 코카인이 더 이상 신비의 묘약이 아니고 일종의 마약으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디코케나이즈 시킨다 그러거든요. 1903년에 코카인 성분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제거시켜요. 그러면 이때부터 콜라가 코카인이랑 손절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1906년에 미국 의회가 순정 식의약품법이라는 Food and Drug Act라는 걸 만들어요. 이로 인해 이전까지 약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던 매약들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매약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이제 이 콜라가 매약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려면 또 뭔가 또 홍보가 또 필요하겠네. 그렇죠. 예.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당연하죠. 네, 이로 인해서 매약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라 광고가 점차 달라지죠. 네. 매약의 성분으로서의 약효 선전은 버리고 맛있고 상쾌한 콜라를 마시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음료수로 완전히 됐네요. 예, 그러면서 1910년이 되면 콜라 매출이 무려 118배 이상으로 원액 매출의 상승을 끌어내요. 야, 그 주식 떡상. 아우. 주식. 아,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시작이네.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진 이 콜라가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고유한 음료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콜라의 생존 전략은 바로 콜라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진출한 콜라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뭐죠? 은비 씨, 네. 인기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 아.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길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따라하는 현상. 아.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달달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콜라 구이의 맛이 인기를 끌면서 콜라를 따르는 유사 제품 내지는 모조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콜라병은 만드는 지역과 공장에 따라 가지고 병 모양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들이 병 모양에서 라벨, 심지어 광고까지 따라야 했던 거예요.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게 버밍햄에서 나온 콜라병이고요. 오른쪽은 코카놀라라는 병이에요. 코카 놀라요? 네. 와 그래놀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코카놀라를 보면 직선 모양의 평범한 병 모양은 물론이고 병에 새긴 곡선 모양의 글자나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똑같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오는 스펠링 K를 C와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 이거 진짜 비싸다. 샐러리 콜라 먹고 싶지 않은데요. 샐러리 콜라. 근데 자세히 보면 마름모꼴 모양의 테두리에 글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제품명이 콜라고이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은비 씨, 네. 이렇게 라벨까지 콜라랑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약수합니다. 당시 콜라를 따라한 라벨은 한둘이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부터 킹콜라, 프린스콜라, 그리고 코크올라까지 콜라와 비슷한 라벨 모양을 병에 붙인 유사 제품들은 정말 많았고요. 라벨만 보면 콜라를 한 번에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하네요. 교수님 콜라를 사려면 이거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예,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만든. 이게 뭐였을까요? 콜라병 디자인 뽑기 대회? 예, 병의 디자인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500달러의 어떤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내지는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 결과 1916년이 되면은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디자인한 콜라병 모양이 채택이 되죠.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콜라병이 통일되면서 콜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와,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근데 은비 씨 콜라병이 통일되기까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그 콜라에 대해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코코아 열매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열매? 네. 그래서 병의 모양을 잘 보면 코코아 열매를 본딴 모양이고요. 약간 이런 주름. 저 굴곡 네. 주름이. 이런 게 있네. 네. 그리고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콜라가 또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했죠? 자, 콜라사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코카콜라 만드는 제조법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요? 아, 그쵸. 예,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뭐 전 세계 2명이 되는 둥.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안 탄다는 맞아, 둥. 그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한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괴담처럼 이게 약간 신화처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도 콜라 만드는 제조법은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캔들러는 콜라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원액에 들어가는 물품 번호를 성분에 대해서 물품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류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은 1번, 캐러멜은 2번, 진짜. 카페인은 3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오. 그래서 콜라만의 어떤 고유한 맛을 나게 하는 원료의 성분을 7X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비밀 성분이 뭔지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비밀 성분을 미지수인 X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콜라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이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음료로 떠올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뒤따르는 거예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경제 규모가
영국의 거의 2배가량으로 대중 소비 사회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가 여러분들 포드차 얘기 들어봤을 텐데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가 점차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소비 욕구로 충만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 방법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광고업자, 심리학자, 홍보 전문가, 시장조사 연구원 등을 고용해서 와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광고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광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하. 키를 타고 있네. 놀고 난 후 갈증에 대한 해답. 일할 때나 놀 때나 갈증을 해소하세요. 갈증이 날 때 이것만한 게 없죠. 자, 여기 세 개의 광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올 것 같습니다. 갈증 갈증. 갈증에서. 네, 또 운동? 다 맞는 얘기죠.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어찌 보면 최초로 시도한 게 있는데요. 이게 패키지 내지는 이제 식스팩 캐리어라 부르는데요. 캐리어. 아, 네. 식스팩 캐리어요? 네, 6개들이에요? 예, 6개들이. 자, 정확히 어떤 건지 광고 문구 속에 나와 있어요. 야, 저거 지금도 아 이렇게. 걸그룹도 물 마실 때 저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요? 네. 네. 와 거의 뭐 연료통인데. 근데 예쁘다, 패키지가. 이 6개들이 패키지는 1923년 코카콜라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대박. 달라지는 일상생활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일상으로 파고 들어간 콜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마케팅을 너무 잘하네 근데 일단. 산타 할아버지?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약간 원래 여름에만 마셨는데 겨울에도 마실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들이 모여서 어쨌건 음식을 나누고 어쨌건 뭔가를 마실 때 요럴 때 이제 콜라가 빠질 수 없는 음료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원래 겨울에는 매출이 안 나왔었잖아요. 좀 덜했죠. 그런데 광고 중에 하나가 Thirsty knows no season이라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와.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포함해서 겨울에도 마실 수 있는 사계절용 음료로서 콜라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네. 그 결과 콜라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1920년 이후 계속 성장세였던 콜라 원액 매출은 1936년이 되면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매일 콜라를 마신다는 통계를 갖게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에이터님 그럼 이때 콜라 국민 음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있을까요? 아까부터 권은비님이 계속 찾았던 건데요. 뭐죠? 이게 바로 자판기입니다. 아 자판기. 나오는구나. 네, 자판기. 이 자판기에 보시면은 5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제 콜라 병이 나오는데요. 근데 네, 이게 1930년도에 나왔고 수집가들도 많아요. 병 자판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던 콜라는 미국을 넘어 세계까지 어떻게 중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전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에 나가 있던 한 미국 장군이 엄청난 양의 콜라를 요청한 전부였습니다. 누구야? 누구겠어요? 아이젠하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좀 여러 추측이 있는데 일단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콜라를 향한 군인들의 갈망이 좀 꽤 컸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중 절반은 코카콜라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전장에서 콜라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인지. 매니아 아니야, 매니아? 저 정도면 그냥 홍보 마케팅 중에 하나 아니야? 코카콜라에서 퍼뜨린. 이때부터 미군의 필수 보급품에는 허쉬 초콜릿바,
또 하나는 위글리의 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바로 콜라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